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4회 II 포럼을 진행할 전자공학회 부회장 백광현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회 II 포럼에서는 ICT 분야 연구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석학과 산업계 리더 및 미래 핵심 유망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영상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허염 실리콘 마이터스 회장님은 지난 45년 이상 전자정보통신 분야 비연구, 기술개발, 창업 및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공학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허염 회장님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기회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연에 앞서 허염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공학사,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6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매그나칩 반도체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였고 2007년도에 실리콘 마이터스를 창업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며 한국공학한리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 학, 연관, 상호협력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로로 포스코 청암상, 금탑 산업훈장,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한전자학회 기술혁신상, 은탑 산업훈장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염 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실리콘 마이터스 허염 회장입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배님들은 다 이제 퇴임하시고 제 많은 동료들도 이제 정년 퇴임하고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창업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학교 졸업하고 45년 지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실리콘 마이터스 회사를 간단히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마이터스는 제가, 제 커리어의 아주 마지막으로 늦게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파워 애널로그 분야, PMIC 쪽으로 패블리스 반도체 회사고요. 2007년에 창업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이런 폴더블에 들어가는 PMIC 솔루션, 그 다음에 LCD 및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PMIC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는 IoT 및 차량용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이쪽은 이미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링크해서 저희가 제품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해외로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선도 시스템 업체들을 저희들이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3,300억 원 매출을 내고 한 8억 5천만 개 저희들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45억 개 정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 0.3 ppm의 아주 고품질로 저희 고객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포터블 쪽, 특히 스마트폰 쪽에는 메인 PMIC들은 SoC, AP 회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깥에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차징하고 특히 고속 차징하고 그 다음에 퓨얼 게이지하고 IO를 매니지하고 이러한 주변의 모든 기능들을 저희들이 한 개의 칩에 전부 집적화해서 공급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IPM IC는 지금 저희들이 그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1억 2천만 개.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의 캐파가 모자라서 충분히 못 하는데 뭐 1억 6천만 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요새 그 쇼티지점에 애를 먹고 있죠. 그 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IO에 관련된 거, 그 다양하게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LCD 쪽에는 뭐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이쪽은 저희들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산에 성공을 했고요. LCD, OLED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뭐 이쪽도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개발에 성공했고 스마트폰 이쪽에 있는 이 칩들도 저희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분야를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동차용 쪽으로도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저희들이 주요 고객인데요. 해외에도 저희들이 고객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오포, 비보, 샤오미, 후아웨이, 지금 아너가 됐죠. 뭐 GT 이런 회사들로 저희들이 이미 고객 기반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OLED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아우디나 이쪽 자동차 쪽으로도 저희 반도체 칩이 나가고 있습니다. 곧 현대차에서도 저희 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랩탑 포러블 이쪽에는 저희들이 구글, 그 다음에 수스, 뭐 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라지 디스플레이는 삼성, LG 외에 중국의 CSOT, TCL, 뭐 BO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테슬라에도 저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이런 식으로 넓혀서 앞으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반도체 기술의 이제 태동 발전,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갖고, 특히 그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그 브렉스루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지금 이 산업의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참 그 이 산업적에는 아주 재미있는 산업 같아요. 특이하게 이 엄청난 기술 개발과 이 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그 응용 분야가 크게 지속적으로 생기고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가 상호 간에 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서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느 산업 분야치고 이 반도체만큼 빨리 발전하고 또 크게 성장한 분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사실은 모든 그 생활이나 다른 산업에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게 히스토리컬리 내용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태어났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1947년에 트란지스터라는 게 처음으로 벨랩에서 이 세 명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이 세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걸로 사실 인류의 큰 그 혁명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든하고 특히 윌리엄 샤클리, 월터 브레튼. 이 샤클리 박사는 제가 스탠포드 갔을 때에 PhD 이제 프로그램에 이분이 그때 교수로 계셨어요. 상당히 좀 특이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59년에 MOS,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발명을 한 두 분 중에 이 한 분이 강대원 박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분이 이 모스펫을 처음으로 이게 발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스펫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IC에 이제 기반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거 모스펫이 나오면서 이 공정 기술로 그 페어차일드에 있던, 진 허니라는 분이 말이죠. 이 플래너 프로세스를 개발했어요. 이건 공정인데, 소위 말해서 지금 웨이퍼에 우리가 이제 뭐, 에칭하고, 데포지션하고 해서 트란지스터를 이렇게 형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서큘러, 모양으로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플래너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IC를 개발한 분이 그, 로버트 노이스입니다. 이 양반이 이때도 퓨어차일드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사이에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또 TR을 넣고 하면서 이제 직접화할 수 있는 요 사이에 IC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IC의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일련의 이 네 개의 발명이 결국은 오늘날의 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됐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샤클리라는 그 샤클리 박사님이 있고 이분이 이제 벨랩이 있다가 아주 초기에 팔로알토 옆에 있는 마운틴뷰 이쪽에다가 샤클리 세미컨덕터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이 반도체를 하고 있던 뭐 버클리, 스탠포드의 출신들을 이제 불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요사의 말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1891년 이제 팔로알토에 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프레드릭 토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기과를 디파르먼트 오브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처음에 우리 II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가 나정훈 교수님이 하셨는데, 아마 그때 말씀하실 때 이 토만 박사가 그 카이스트의 그 설립에 대한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이분이 주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로 볼 때도 이 카이스트가 설립이 되고, 우리의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자기 제자인 휴렛 패카드, 그다음에 베리안은 그 당시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분들로 해서 이제 휴렛 패카드 베리안이 창업이 되면서 학교 뒤 언덕에다가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이 생겼는데 그때에 이제 샤클리 세미컨덕터가 1956년에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 실리콘밸리 가시면은 마운틴뷰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 허름한 요집이 이제 샤클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양반이 그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서, 밑에 사람들이, 이 똘똘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요게 8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러스 H라고 8명의 배반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튀어나와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샤클리 세미컨덕터에서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됐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로버트 노이스하고 골든 무어 이 두 사람이 인텔을 창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플래너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진 혼이라는 분이 인터실이 그 애널로그 쪽으로 아주 많이 하던 회사인데 르네상스에 최근에 모지가 됐죠. 그 다음에 아멜코도 창업하고 자이코도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90년대에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스탠포드 교수로 돌아가고 이 유진 클라이너 이분이 그 실리콘밸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벤처 캐피탈 펀드를 만들어서 활동한 클라이너 퍼킨스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창업의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실리콘밸리가 형성되도록 만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뭐 결론적으로 좋게 봐야겠죠. 여기서 있던 사람이 또 튀어나와서 만든 게 내셔널, 뭐 세미컨덕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반도체 회사의 이 스타트업 창업들이 세포 분열처럼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뭐 TI나 이런 회사들은 저기 뭐 텍사스에 있지만 그 실리콘밸리고 아주 그 한정된 장소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이름은 이제 1971년에 한 잡지사 기자가 그 이 얘기를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붙여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픈투비 근데 이 페어차일드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페어차일드하고 사실 다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한 회사예요. 우리 CC도 처음으로 인벤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카이스트, 한국 반도체에 아주 크게 기여하신 김춘기 교수님도 카이스트에 오시기 전에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근무하셨고요. 근데 페어차일드가 나중에 이제 그 내셔널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이제 그 페어차일드 이름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디스크리트 디비전이 이제 스핀업이 되면서 이제 그 프라이빗 에퀴티한테 이제 매각 분리되면서 이제 그 이름을 다시 갖고 나와서 이제 페어차일드라고 쓰게 된 거죠. 이건 뭐 간단한 하나 옛날의 히스토리인데 뭐 다 또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Y축은 반도체의 이제 시장이 이게 100 빌리언 달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보면 100조죠. 100조 원이 1000대 1로 계산하면 환율을 100조, 200조, 300조, 400조, 500조. 뭐 간단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00조씩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모스펫이 나오고, IC가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발전을 했는데, 이 초기 발전에 이제 그 드라이빙의 그 개발의 스피드가 무얼스 로라고 그래서 하나는 이 인텔이 그 CPU의 덴시티와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뭐 이제 64K, 256, 1메가, 4메가, 64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1980한 3년경부터 이제 D램에 대한 그 메모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 축을 저희들이 쭉 성공적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이 프로세서 쪽으로 쭉 리드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응용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정들이 뭐, 1마이크론에서 350 나노미터, 180, 90, 45, 지금은 뭐 엄청 5 나노미터 이하로 막 가고 있죠. 3 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이 발전의 히스토리에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1980년에 미국에서 VLSI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의 스케일이 뭐 TTL 베이스의 인테그레이션 스케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시스템 자체를 한 칩에 넣어보자. 그래서 여기에 미국 저 달파 북방성의 그 달파가 이제 스폰서링을 해서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CMU, 버클리, MIT, 칼텍 로 해서 이제 이 시스템 하나를 칩에 넣어보자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요 VLSI 프로그램이 막 시작할 때예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갈 때 리서치 어시스턴트십을 이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여기 가서 미국 스탠포드에서 있는 80년대가 정말 그 새로운 기술이 뭐 폭발적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시스크 vs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여기서 뭐 리스크 CPU가 나와서 이게 더 좋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인텔이 말이죠. 요 리스크는 아시죠? 뭐 시스크는 종래의 이제 CPU 아키텍처고,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아주 핵심적인 몇 개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익스큐션을 심플하게 하자 해서 뭐,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인텔이 그, 브루트 포스하게 인테그레이션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팬텀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리스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공정과 인테그레이션의 힘으로. 그래서 당시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제가 요때 이제 그 미국에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들어와서 이제 그때 그 CPU 개발을 한국 미국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휴렛 패카드가 이제 우리가 코어웍을 해가면서 이제 이걸 개발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 반도체에다가 CMOS 26라고 해서 최초의 이제 260 나노 베이스, 이게 350 나노에서 이제 슈링크 된 거죠. 갖다 심고, 막 그때 우리가 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한국을 볼 때 이제 재밌는 게 요게 이제 2000년 들어가면서 CIS, 이전까지는 전부 CCD로다가 이미징을 다 했어요. CIS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하이닉스 있을 때 우리 개발에 성공을 해서 그때 CIF 다음에 이제 BGA를 잘 성공해서 그게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에 성공을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일 잘했고 필립스가 있었고 일본에는 도시바가 하고 있었는데 성능이 우리 꽤 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3G 카메라 후원이 올라올 때 뭐 엄청 저희들이 재미를 많이 보고 삼성 무선에도 엄청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이건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LSI도 해서 이제 지금 LSI가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디스플레이가 막 오르면서 한국에서는 DDI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버튼 누르는 게 잘못돼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축이 CPU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G, 4G, 5G 가면서 이쪽에 이제 결국은 CP,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의 축이고, 이쪽은 이제 AP, 지금은 이제 GPU, 엔비디아 해서 이게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에 엄청 쓰이죠. 이제 원래는 그래픽스로 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AI에서 그 아키텍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TV,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TV의 칩셋은 제일 먼저 개발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상용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재화, LG와 삼성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안에서 쓰는 바람에 오픈 마켓용 DTV 비즈니스가 잘 못 떴습니다. 이건 대만이 굉장히 잘해서 재미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온 궤적을 보면은, 이 군데군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앞서가는 공정에 대한 것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 반도체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상당히 큰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에 부속돼서, 또 필요한 이 얘기들은 제가 이제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정 기술이 계속 앞서가면서 이제 슈링크를 하죠. 그래서 단위 면적의 그 디바이스의 집적도를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슈링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집적도가 올라가는데 디바이스의 퓨처 사이즈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팅 볼트지도 날아가고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스피드도 빨라져. 왜냐하면 이제 게이트 채널 랭스가 적으니까 그 일렉트론이 가야 되는 그 디스턴스가 짧게 되면서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도 더 빨라지고 모든 게 포지티브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그 많은 기능을 한 개 칩에 넣어서 그걸 양산으로 들어가면은 또 디바이스당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엄청 싸지죠.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코스트를 낮추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그 안에 뭐 아주 옛날로 말하면 슈퍼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손에 이제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쭉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하는 것은 이 발전의 히스토리를 제가 스스로 다 체험한 거. 그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가서는, 그때 서울공대에 저 공릉동에 있을 때에, 포츄란이라는 과목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펀치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펀치카드가, 한 장이 한 라인에, 포츄란 한 라인에 해당돼요. 그 펀치카드를 두드려서 그걸로 배치로 다음날 가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요. 또 만나 틀리고 돌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4040, 그다음에 ADAD가 막 나와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들어가서 이제 ADAD를 써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이제 펀치카드를 썼어요. 펀치카드가 페이퍼 테이프를 썼어요. 그래서 뭐 어셈블러 다 짜가지고 컴파일 하는데 뭐 3패스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니 컴퓨터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그거 이제 우리가 속을 다 이제 만지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 이제 있을 때죠. 80년대. 그래서 저를 볼 때는 이 성장의 그 히스토리 하나하나가 뭐 저도 일부로 일을 했고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확실히 이 반도체 이 분야가 정말 재미있는 분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앞으로 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우리 반도체가 처음에 이제 아까 디바이스가 인벤션 그 발명이 되고 프로세스가 발전을 개발이 돼서 인테그레이션이 나와서 이제 이 덴시티가 올라갈 때 그 시스템을 한 개의 칩에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준 게 이 VLSI 이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1979년에 스탠포드 유학을 갔을 때에 이 책이 이제 그 당시 그 칼텍에 계신 그 카버 미드하고 린 카누웨이, 미드 앤 카누웨이 이 두 분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때는 가판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 책이 바로 나오기 전에 막 그 프린트로 이렇게 테이프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절반이 사실 앞부분이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컨셉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칩을 설계를 하려면은 그 디바이스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칩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루리스라는 걸로 읽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디바이스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가 원하는 펑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카플링 시킨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스틱 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클러치를 밟으면서 뭐, 우리 트랜스미션 기아를 바꾸고 요 간격을 잘 해야 엔진이 안 꺼지고 하거든요. 특히 언덕에서 리스타트 할 때 뭐 등에 땀이 나죠. 근데 이제 오토매틱이 나오고 나서는 그냥 뭐 밀면 되잖아요. 모든 게 전부 이 프로세스 디바이스의 디테일이 밑으로 다 꺼져 내려가고 위에 이제 스틱 다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스틱 다이그램만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이제 거기서 레이아웃 만들고 찍어내. 이게 이제 아날로그 쪽은 이게 적용이 좀 안 되지만은 하여튼 디지털 로직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개의 큰 개념이 소개된 개념이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디바이스 프로세스 위에다 앱스트랙션을 얹어서 스틱으로 그 위에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한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almost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 위에 레벨로 올라가면서 앱스트랙션 레벨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이라키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두 개가 결국은 가장 그 브레이크트루적인 컨셉이다.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옛날에 우리가 이 디자인 많이 할 때요.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 쪽에 있는 좀 프랙티스를 좀 갖고 와서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하드웨어 이 취급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쪽 그 메타달러지를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저도 그 분야 리서치를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PCB 보드 디자인할 때 칩을 갖다가 톡톡톡 해서 PCB 뜨고 하면 착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라이브러리 IP를 어떻게 칩처럼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 새로 또 이게 짜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structured programming이라는 그 방법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그게 라지 스케일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이제 그 오르가나이즈 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컴플렉시티를 매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hierarchical 디자인 메타돌로지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같이 복잡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 베이시스를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VLSI 디자인 메타돌로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스탠포드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스트랙션 레벨이라는 것이 제일 밑에 이제 디바이스 프로세서가 있으면 거의 1대1 대응이 되는 게 레이아웃이 있고요. 이제 섞기.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뭐 저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여기서 놀았거든요.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사이는 특히 파워 애널로그 저희가 하는 뭐 PMIC 요 도메인에서 계속 놉니다. 그 모든 애널로그는. 그래서 컴플렉시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칩을 설계하려면은 오랜 동안 설계를 해서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돼요. 일렉트론에 대한 그 이펙트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 이제 디지털로 올라가면 앱스트랙션이 생기면은 뭐 게이트, RTL 하면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짜듯이 뭐 디스크립션 하면은 그 신스시스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오고 또 시뮬레이션에서 베리피케이션 하고 뭐 오토 플레이스먼트 하고 그래서 라지 스케일 라직 시스템의 그 설계가 굉장히 자동화되고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로직 쪽 설계는 SOC 쪽은 알고리즘하고 아키텍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쪽은 뭐 툴이 얼마든지 해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EDA하고 디자인 오토메이션의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생겨서 이게 이제 오늘날 뭐 시납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 비근한 예로 후아웨이가 뭐 그 AP 잘 만들어서 자기네 스마트폰에 막 경쟁적으로 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 둘을 못 쓰게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뭐 공정도 중요하지만 요사이는 이 EDA 소프트웨어 여기에 이제 메토달러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큰 발전이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좀 이 스토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 잘 아시는 무얼스로 이게 이제 엄청난 스피드로 발전을 한 건데 여기는 제가 뭐 이렇게 리니어로 갔지만 사실은 이게 익스포넨셜입니다. 이쪽이 그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년마다 2배로 이제 덴시티가 늘든지 퍼포먼스가 올라가든지 옛날에는 이제 뭐 1.5개월에 2배, 뭐 2년에 1.5배 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 D램, 낸드 플래시, 뭐 애플 AP, 인텔 NPU,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이 제일 복잡한 칩들을 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요사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예요. 최근에 AMD는 뭐 트랜지스터 카운트가 10 빌리언, 100억 개죠. 1 빌리언이 10억이 100억 개. 이 다이 사이즈도 뭐 273, 이게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228 빌리언, 280억 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28 스퀘어 밀리미터니까 얼마예요? 이게 한 2.5cm 정도 되나? 칩이 한 비언이 그죠?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큰데 이런 칩들이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쉽게
이게 이제 이 설계의 힘이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IP, 블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토달러지가 그 뒤에 훨씬 더 올라온 건데,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이러한 분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반도체 하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어,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슈링크하고 공정을 어드밴스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공정에 그 나가는 게 점점 슬로우 다운이 되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원래는 그 채널 랭스 가지고 뭐 90 나노, 65 나노가 했는데, 그 게이트 채널 랭스 가지고 이제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핀팻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위를 부르는 걸 바꿔야겠다. 여기 이거 보시면요. 이게 ITRS 2500, 이거 제가 옛날에 여러 군데서 썼던 자료입니다. 2005년에, 근데 지금 이 ITRS를 더 하지를 않죠.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엇, 이게 이제 슈링크해서 디바이스 줄이는 거로 쭉 나가는데, 앞으로 보면 중요한 게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이다. 이게 제가 이제 2000,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본부장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투자력이 굉장히 없었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굉장히 파이낸셜리 이제 어렵고, 부채가 많고, 뭐 전혀 투자가 없고, 그 저희 본부는 쓰지도 못하는, 8인치, 뭐, 6인치 팹을 줄 테니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포커스 한 게, 이쪽이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CIS는 그 당시에는 뭐 0.35 마이크론 해서 0.25, 0.18 할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뭐 센서들, 뭐, 그 다음에 구동칩, 볼테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쪽에 공정을 좀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스페셜티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쪽을 열심히 했더니, 이제 그게 2000년부터 열심히 했더니, 이제 2005년에 가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인데, 사장님한테 거보라고, 우리가 이거 작전 잘 세웠다고.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넓게 쓰이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직의 인테그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그 파워 애널로그나 이런 다른 디바이스들에 대한 공정과 소자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쪽을 또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 공정과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이 로직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무엇을 따라가지고 지금 뭐 3나노미터까지 가고 쭉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애널로그나 뭐 믹스 시그널 이쪽 쭉 오고, 주로 이거는 이제 지금 뭐 22나노 이렇게 아직도 뭐 45나노, 60나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하이 볼테이지 이쪽은 많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볼테이지 때문에 채널 랭스를 무조건 줄일 수가 없어요. 게이트 옥사이드도 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구동칩들이죠.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리콘 마이터스가 많이 쓰는 게 요 BCD 공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뭐, 20V, 40V, 60V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쪽으로. 이거는 완전히 뭐, 손으로 설계해야 돼요. 스파이스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RF. 이것도 굉장하죠. 지금 뭐, 시모스 가지고 뭐 RF 나오는 거 굉장하죠. 특히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쓰이고요. RF 앰프하고. 요게 이제 non-volatile memory.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게 뭐 요새 뭐 엄청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할 때는 여기서 놀았죠. 예. 그 다음에 MEMS 이쪽도 상당한 오퍼추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인의 소자의 그 기술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또 이 반도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훨씬 넘어진다. 예.
이건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냐, 또 그 응용이 얼마큼 넓어질 거냐, 이제 뭐그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트리거링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반도체 플러스 테크놀로지인데 10 나노미터 뭐 밑으로 지금 뭐 3 나노미터 이 정도까지 와 있죠. 사실은 10 나노미터로는 이제 그 이게 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바이올로지 쪽에 보면은 7 마이크로가 레드 블라드 셀이 한 7 마이크로미터, 박테리아가 뭐 한 1 마이크로미터가 안 돼요. 사르스 바이러스, 뭐 버드 플루 바이러스, 요새 우리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겠죠. 이게 뭐 100 나노미터, 200, 100 요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가 이 10 나노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DNA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몸속에서 뭐 이게 장난을 치면 이제 캔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 아톰이 가면은 0.1 나노미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DNA 레인지에 와 있는 거예요,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이 나노 월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바이오 쪽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이게 융합의 하나의 키 이네이블러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 쪽에 이제 기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발전했고, 뭐 그 사이에 또 뭐 우리 한국의 이제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롤을 했었고, 막 이런 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의 큰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변혁이 일어난 게 그 구조의 수평화입니다. 옛날에는 반도체 회사라고 그러면은 다 IDM이에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 반도체죠. 자기가 공정도 갖고, 팹도 갖고, 공정도 개발하고, 디바이스 소자도 만들고, 프로덕트도 설계해서 팔고, 요사이 그 메모리 회사는 다 IDM이죠. 그건 뭐 워낙 그 프로세스, 생산의 스텝이나 일드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사들은 뭐 IDM이 거의 없습니다. IDM이 있어도 점점 자기 내의 생산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반도체 이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반도체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창업 못 합니다. 제가 그 실리콘만 있어서 할 때 팹을 하나 지어야 되고 공정 개발해야 되고 뭐 어디 라이선싱 해오려면 돈 줘야 되고 뭐 퀄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가 수평화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파운드리라는 게 생김으로써 팹리스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거꾸로 팹리스가 생기면서 파운드리도 생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옛날에 우리 왜 컴퓨터 히스토리에 아주 큰 그 변혁이 옛날에는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 때는 우리 IBM과 같았어요. CPU 만들고 뭐 OS 개발하고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팅해서 준비하고, 그러다가 PC가 나오면서 이제 OS 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CPU 하는 회사 인텔, 또 마더보드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롤이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래서 수평적 구조에서 서로 이제 협력 경쟁하면서 이 시장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산업의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반도체 산업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하나의 그 임팩트를 준 거다. 여기 보시면은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웨이퍼 제조 서비스 업체입니다. 또 패블리스는 이제 파운드리는 자기가 좋은 공정 디바이스 개발해서 잘 서비스해주는, 우리가 공정과 소자를 상품으로 해서 해주는 서비스 회사예요. 그다음 패블리스는 제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얘기는 두뇌 집약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투자 캐펙스라고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모든 있는 그
돈은 이제 그 제품 개발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생기면은 회사 만들 수 있죠. 또 한편 올라가는 거는 이제 칩도 없는 회사예요. 칩리스, IP 회사죠. 이제 암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1990년 이후 설립된 거의 모든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다 팹리스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브라드컴. 지금 미국은 90년 이후에 IDM으로 된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메모리 회사 빼고는. 그리고 또 중요한 기존 IDM들도 다 팹라이트. 이제 돈 들여서 이거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리턴이 중요하니까 주주들이 별로 원하지를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그 지각 변동에 이를 예측하고 시작한 회사가 TSMC예요. 그래서 이제 TSMC는 이제 모리스챙 박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1983년부터 해서 이제 D램을 시작했거든요. 85년에 이제 나오고. 그래서 뭐 3개 회사, 그 다음에 그 당시 있던 애트리 정부가 지원해서 뭐 국가 전체가 이제 밀어가면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이제 모리스챙 박사도 이제 그 대만 정부가 이 양반이 그때 미국에 TI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의 사장으로 좀 계시다가 이제 대만 애트리 원장으로 와 있을 때 대만 정부에서 이제 이 양반한테 야, 우리도 좀 반도체 좀 해보자 한국. 그래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보라 하고 했어요.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자기가 파운드리를 하자. 근데 이 파운드리가 중요한 게 이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예요. 이분이 왜 이 컨셉을 어떻게 이거 내가 이 양반하고 전용문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8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그 패블리스 회사들이 생겼어요. 뭐 칩센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미국 내보다는 주로 그 일본에 가서 해왔어요. 그 당시 일본에 메모리하고 하는 회사들이 그 당시 반도체 많았잖아요. 뭐 후지츠라든지 시다치, 애니시 이 양반들이 자기 캐파가 빌 때 이렇게 파운드리 서비스 해주고 또 캐파가 자기네 제품으로 꽉 차면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 줄여버려. 예. 이게 IDM 파운드리의 이제 그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 파운드리만 경쟁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만 해주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야 이거 좀 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 패블리스들이 올라오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 나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그 TSMC의 철저한 그 기업 그 필라소피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87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TSMC를 따라서 그 당시 UMC가 그 당시 UMC가 이제 IDM에서 썼는데 그 자기네들 자사 제품은 전부 다 그냥 스핀업을 시켜버렸어요.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자사 제품의 그 총괄이 누구냐면 MT차입니다. 그게 지금 미디아텍 창업자 회장이죠. 그래서 그 양반에 나와서 쭉 이제 그게 미디아텍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텍적 중에. 그래서 이제 UMC도 덤비들고 해서 대만은 여기에 그냥 우리가 D램에 포커스해서 세계 D램의 리더가 되는 동안에 대만은 이 파운드에다 포커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한 개 회사들이 앞서간 공정의 팹을 지으려면 이제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는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물량을 갖고 오면 이미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니까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선행 공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캐펙스 집행한 다음에 리턴도 좋아요. 지금 TSMC가요, 작년에 매출이 48 빌리언 달러, 한 480조? 10대로 그냥 500조 정도 되죠. 500조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이, 5,440,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544, 이게 한 600조가 넘죠. 이게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캐펙스 회사가 TSMC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사업이라는 게
남이 안 하는 거 없는 거를 처음으로 자기가 착안을 해서 새로운 걸 이제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면은 항상 그 리더가 되는 거죠. 예. 뭐 오늘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이제 더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기업가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반도체 공정이 발전하고 그 하나의 큰 그 브렉트루를 만들어준 게 VLSI 테크놀로지라는 거, 그 생태계죠. 그 다음에 그게 누구든지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칩으로 구현해서 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TSMC다.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다. 근데 TSMC는 여기에 더해서 자기네들이 요사이는 그 토탈 서비스를 해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IP도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네들 디자인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subsidiary요. 그래서 고객이 저 레지스터 레벨 주겠것만 가지고 오면은 다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다 해서 테스트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들이 훨씬 뭐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이제 포커스가 그렇게 되니까 이 산업 전체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TSMC가 선행 공정은 이제 혼자 나가고, 이제 고객들도 소울 소싱보다는 이제 올터너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 선행 공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또 뭐 잘하면 얼마든지 찬스가 있고,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 하나의 예로 보면은, 히스토리컬리, 0.13 마이크론 때는 전 세계에 15개 회사가 팹을 갖고 있었어요. 90 나노 가면서 14개, 65 나노 가면 11개. 이렇게 점점 팹을 가진 거기에 투자한 회사가 줄어들어서 22 나노미터로 가면은 이제 로직 쪽으로는 인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회사, 도시바, 낸드 플래시, 뭐 TSMC 글로벌 파운드리. 결국은 이제 더 내려가면은 뭐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로직 쪽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 그 다음에 TSMC, 뭐 인텔도 이번에 파운드리를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규모의 경제를 크게 하면서 연락에 만드는 회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활용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더 발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외에도 사실 8인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드밴스된 SoC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편에 보시면은 TSMC가 54%, 삼성이 18%, 글로벌, UMC, SMIC, 이제 기타 여기에 이제 8인치 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DB 하이텍이나 또 뭐 키파운드리, 최근에 이제 메가나칩에서 분리된 키파운드리, 그 다음에 하이닉스 파운드리는 지금 중국으로 저 팩을 전체 이제 옮기니까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팹리스가 더 발전하고 뭐 반도체가 나가려면은 이 파운드리 기반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칩이 모자란다고 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캐파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칩이 없다고 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차도 안 살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전부 포캐스트를 낮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디맨드가 생기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맨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를 공짜로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메모리를 제외하면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디맨드 앤 서플라이에서 코모디티처럼 움직이니까. 뭐, 인텔 CPU 혼자 모노폴리 하는 경우에 조금 올리나? 지금은 AMD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는 공짜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반도체 하나 막 그 가장 어드밴스된 팹에
만들어서 그 엄청난 머리 좋은 사람들 뭐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사실 뭐 쿠키 하나 값도 안 되거든. 옛날에 제가 할 때 뭐 64메가 D램이 그 쿠키 하나 값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이거 뭐 공짜로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좋은 거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니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러 가보세요. 사러 가면은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뭐 내년에 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회사 직원이 차를 사러 갔더니 그 옵션을 빼고 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그 옵션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거 빼면 뭐 100만 원 깎아주겠다든지. 그래서 사러 간 선생님이 그렇다고 사겠습니까? 차 하나 사면 자기가 뭐 한 3, 4년 탈 텐데. 이거 뭐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생야단이죠, 갑자기. 그래서 뭐 큰 말이죠. 뭐 몇만 불짜리 차가 뭐 반도체 몇 개 모자라서 생산이 안 된다니까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부도 들고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도 들고 일어나고 지금 야단인데 이게 이제 좀 이제 풀려야 될 겁니다.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뭐 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해야겠다. 또 각 나라들도 서플라이 체인을 로컬라이즈 해야겠다. 뭐 야단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해결이 안 돼요. 이 반도체라는 거는 캐파 만드는데 공장 짓고 요새 또 장비도 모자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분간은 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파운드리 쪽의 이슈는 지난 30년간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모두 그 패블리스 라이트로 가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도 얘가 과도해지고 특히 그 IDM들이 너무 깨를 부린 거지. 왜냐하면 투자 적게 하고 아웃풋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근래 반도체 이제 응용 분야가 또 엄청 확대됩니다. 사실은 지금 왜 이게 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4G 스마트폰에서 5G로 가잖아요. 그럼 5G로 가면서 AP가 훨씬 강력해지고 커져요. 그러면 옛날에 4G 때는 PMIC 메인 PMIC 하나를 썼는데 2개, 3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RF 쪽에 또 RF 쪽에 그 밴드 커버 하는 것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4G, 5G 가면서 절대적인 그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CIS도 옛날에는 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쓰다가 지금 앞에 하나 뒤에 셋 또 앞에다 둘 붙이려고 그러죠.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우리 IPM도 이 세대가 넘어가면서 다이 사이즈가 훨씬 커져요. 또 기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요가 늘고 거기다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오잖아요. 클라우드 더 커지죠. 또 IoT도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의 캐파 증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서로가 많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쇼티지 모드가 나면은 시스템 회사들이 또 이걸 뭐라고 그러나 오버부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한 번 더 휘청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디맨드는 늘어난다. 반도체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어드밴스된 노드는 지금 새 신규로 해야 되는데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8인치 이게 이제 캐파 늘리는 게 힘들어요. 8인치는 지금 장비도 없고 또 새로 공장 지어서 하면 채산이 안 맞고 10인치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미드레인지 뭐 45 나오는 이거 10인치로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쇼티지가 문제인데 이러다 한국이 잘못하면 중국에 다 맥힐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12인치 아날로그 10인치 팹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냥 우리 주판을 두드리면은 그 계산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삼각도 뭐 10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전부 우리 중국 가서 파운드리 해오고 프라이트를 그 사람들이 국내 업체에 주면 우리는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패블리스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예, 그 시장 현황을 조금 보고요.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반도체 시장 전체,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이제 공급한 그 매출의 합계가 473, 그러니까 한 400, 한 500조 원 된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제품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강하고, 로직,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날로그 해서 이쪽 분야가 더 많이 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좀 육성하자 그러는 거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역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프로세싱. 앞으로는 이쪽도 많이 올라올 테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전체 반도체에서 미국의 점유율, 역시 미국이 제일 강국입니다. 49% 해당되고, 한국이 24, 일본, 유럽. 이거 보시면은, 여기 대만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대만이 이상하게. 대만이 메모리 맞춤률에 대해. 요건 뭐 좀, 제가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어,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절대 강국이고요. 또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우리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소부장 얘기를 많이 하죠. 소부장.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워낙 강하고 뭐 장비도 많이 쓰고 하니까 장비도 좀 국산화. 지난번에 이제 일본하고 그 통상 문제 때문에 터져서 이제 트리얼도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어, 장비 쪽을 보면요. 2020년에 이제 한, 65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한 70조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이.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이 세 나라가 아주 강하죠. 뭐 장비 꽉 쬐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플라이어를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제일 크고 ASML, 램, 도쿄 일렉트론. 그 요게 다 이제 KLA 탱커스 요게 다 요게 일본 나머지는 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ASML이 여기 또 하나 있어야 될 텐데 ASML이 좀 안 보이고 이게 저 협회에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한 건데 뭐 어쨌든 간에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분야별로 해요. 뭐 에칭 쪽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도 뭐 장비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잘 하려면은 좋은 인력들이 들어가야 돼요. 인력들이 들어가야 조금 더 이제 앞선 것도 개발하고 갈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제약점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 회사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요새 우리나라 돈은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게 좀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 세마이컨덕터에 이번에 이제 뭐 쇼트지 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하나의 새로운 오퍼추니티가 이 전기차, 일렉트릭 그 비이클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차 자체에 이제 전장 부분이 증가하고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396불 정도의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가면은 한 800불? 자율주행 기능이 앞으로 추가될 때는 EV 자율주행 때는 한 2000불까지, 2000불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반도체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뭐 드라이버 칩, 파워 IC, MCU, AP, 뭐 커뮤니케이션 IC, 특히 센서류, 센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오퍼추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도 한 26년쯤에는 한 67 빌리언이니까 뭐 한 75조 원 정도 시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일들 보면 한 2,000불까지 간다 그래요. 요새는 쇼트지 나서도 반도체 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특히 한국에 현대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히 그 팹리스들이 좀 분야별로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가 잘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게 중국은 이거 엄청 합니다. 그 실리콘 카바이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로 가면은 이 실리콘 베이스로는 안 돼요. 실리콘 카바이드로 가야 효율이, 왜냐하면 이게 효율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와이드 밴드 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덴시티도 커지고 또 이렇게 사이즈도 적게 하고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개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거는 뭐 현대차가 좀 나서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드리면은 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절대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100 빌리언, 200 이렇게 100 한 100 빌리언 단위로 더 증가되잖아요. 지금 금년에 하여튼 530 빌리언. 이게 이제 응용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PC가 막 드라이브하고 스마트폰 드라이브하고 스마트폰도 4G에서 5G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AI 들어오고 뭐 클라우드 들어가고 하면 갈수록 이제 응용이 더 넓어지죠.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할까? 뭐 정체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IoT다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비즈니스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우리 공학 하시는 분들이 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나 회사나 기업은 이게 뭐 돈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의 밸류가 얼마를 쳐주냐. 마켓 캡이죠. 시가총액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야 이제 시가총액이 좋은 곳에 주가가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뭐 돈이 필요할 때 투자도 잘해주고, 그죠? 또 벤처 캐피탈도 엑시트 익스펙테이션이 높으니까, 뭐 누가 회사 만들 때도 투자 잘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2020년에 그 매출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에요. 레시오. 그래서 바이오텍이 제일 높아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여기 맥킨지하고 몇 군데서 한 걸 저희들이 정리한 건데 바이오텍, 트래블 서비스, 뭐 게임 이건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나 서비스 쪽이 높고요. 왜냐하면 얘네 그다음에 제조업으로는 반도체가 7X입니다. 반도체. 세계적으로 7X. 그 다음에 헬스, 메디컬 인스트루먼트 뭐 이렇게 내려가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여기 있고 오일, 가스, 케미컬, 뭐 컴퓨터, 오토모티브 0.45.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이 어트랙티브, 파이낸셜리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그 영업 마진, 매출 이익이죠. 매출 이익. 매출 판가에서 제조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뺀 거. 이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토바코가 엄청 좋아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이 세미컨덕터가 이 4등이에요. 1, 2, 3, 4등. 여기 쭉 보시면은 다른 제조업들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도 어트랙티브한 비즈니스. 또 우리가 강국이고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근데 이건 이제 뭐냐 하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절대적으로 달라붙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 우수성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예. 이거하고 다르죠. 뭐. 이거는 뭐 아이디어 몇 개 가지고, 이게 뭐 아이디어 몇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기술, 두뇌와 그 자본과 노력과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나오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이제 비교해봐요. 국가 간에 반도체 회사의 PE라는 것은 반도체 회사가 100이라는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밸류에이션, 그 마켓캡 시가총액은 그 이익의 몇 배가 될 거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럼 이게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돈이 잘 모이고, 창업도 쉬워지고, 이렇게 파지티브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여기 다크 블루,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뭐, 시러스 라지, 이게 엔비디아 해서 이 배수를 나타내고, 크게 보시죠. 요게 이제 대만. 미국 나스닥 다음으로 대만도 좋아요. 대만도 좋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국에 지금 많은 패블리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셴젠 스탁 마켓에 지금 나왔다 하면은 뭐 엄청 이 배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해에 생긴 스탁 마켓인데 이것도 뭐 지금 같은 회사를 여기 갖다 놓으면 어디서 그러시니 좋겠냐. 조금만 지분을 팔아도, 돈이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 삼성, SK, 요게 이제 실리콘웍스 그 최근에, 뭐 분리됐지만 이게 LG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 회사 창업할 때 옛날에 한국에 또 그 큰 VC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은 엑시트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근데 한국에서 이거 그러니까 진짜 미국 투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든지 갖다 투자하면 돼. 그래서 결국 미국 투자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높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그 파이낸스적인 거, 기술적인 거, 시장적인 측면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야 그 산업이 헬스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가 이 지오폴리티컬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는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고 고도의 종합 지식 산업이다. 여기는 뭐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화학, 물리, 그다음에 머티리얼 사이언스, 뭐 그다음에 또 오퍼레이셔널 엔지니어링 뭐 다 들어가거든요. 정말 이 종합 지식 산업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걸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또 최근에 강대국의 그 국가 전략 산업으로 포지션이 됐어요. 특히 미국, 중국, 이제 컨플릭트. 여기에 이제 한국, 대만, 특히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그죠? 근데 일본은 장비, 또 EU도 그런 데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정치나 외교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바운더리 없이 저기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은 좀 스마트할 수밖에 없다. 머리 많이 써야죠. 그리고 반도체는 현재 한국 수출 1위 산업입니다. 한 20%. 우리가 세계 7위 수출국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이쪽은 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물론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고민은 있겠지만, 또 이미 이건 이제 엔트리 베리어가 높아서, 쉽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70%의 시장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 또 시스템, 업체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육성하느냐. 특히 여기죠. 파운드리가 국내 팹리스들이랑 캐파시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만의 TSMC는 중국 로컬 팹리스들을 잘 지원해줘요. UMC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뭐 이 정부에 있는 분야 이런 데 듣는데 쉬운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어영부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올림픽에 나갈 때 그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펜싱입니다. 그 활은 아출이나 원래 우리나라 활 잘 쏘잖아요. 그런 대로 먹게 되는데 펜싱은 저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펜싱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블리스는 정말 올림픽 종목처럼 정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 방법을 찾아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 종목을 하나의 그 조금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육성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막 하여튼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그 캐펙 장비도 엄청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막 팍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 둘씩 쌓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해야겠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1, 2년에 뭐 결과내서 우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뭐 50년 동안 하여튼 줄기차게 해오면서 거기서 이제 발전한 거니까 우리도 그 긴 흐름을 보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세요. 뭐 세계에서 잘하는 건 다 하자고 그러잖아요. 메모리 1등, 또 뭐 시스템 반도체도 1등, 파운드리도 1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배터리 1등. 이제 현대차가 좀 하니까 자동차도 뭐,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는 건 다 1등 하자고 야단인데, 우리 같은 사이즈와 인력의 나라로 이 정도 하는 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외국 사람들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희는 뭐 잠도 안 자고 일하냐. 근데 요새는 뭐 52시간만 일하라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인력이 모자라서 결국 저는 자금은 두 번째 지점이고요. 자금은 모발라이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력이 모자라서 결국은 하고 싶은 걸 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성장의 제일 큰 걸림돌은 인력 양성이다. 대학교 전문 인력.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가가 인력이라는 거는 국가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뭐, 안 됩니다. 결국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 시간 조금 지나게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뭐 제가 본 경험들 같이 공유했는데 뭐 좀 여러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또 최근에 그 네, 전자학회 회원분들께서 요즘 반도체에 또 이야기가 많으니까 학생 회원은 물론이고 또 일반 회원분들도 이제 관련된 또 이렇게 내용들을 좀 아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크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연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전문 인력이 예, 이제 부족한 그리고 또 그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이번엔 정부에서도 또 여러 부처에서 그 인력 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네. 과연 어떤 배움이라고 할까요? 또는 자세로 우리 실리콘 마이터스 같은 훌륭한 패밀리스에 취업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면 좋을지 그런 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 생각에는 그 학생이 기본을 갖춰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출신 학생들은 일단 그 전자공학의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커리큘럼을 잘 이수해서 그 컨셉을 머리에 정확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아주 좋은 것은 그 석사 과정을 하면 참 좋아요. 예. 석사 과정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석사의 밸류가 굉장히 큰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사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3, 4학년 때 이게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요새 저 백신 맞을 때 부스트샷이 네. 예. 저는 거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에 대한 경험도 좀 갖고 지도 교수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하면 자기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석사는 하나의 그 부스터 샷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뭐 또 저희는 저희 갖고 있는 그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쪽, 파워 아날로그 쪽이니까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그 예를 들면은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파이 시뮬레이션. 우리가 리얼타임 1초를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10일이 걸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프렌티스죠. 사수 이 개념으로 다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칩을 설계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본이 있으면은 픽업이 빠르고 빨리 올라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와서 본인이 자신을 개발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은 뭐 특히 또 저희 분야는 이렇게 습득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 이제 오래 갑니다. 잡스큐리티가. 예. 그러니까 뭐 본인 학생들이 또 본인의 경쟁력도 더 예. 있다 이렇게 이해를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몸값이 올라간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전자학회를 계속 이끌어 갈 거라서 또 미래에 우리 전자학회를 이끌 그 학생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또 받은 부분이 이제 패밀리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측면이었는데 이미 사전에 그 내용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강연 내용에 다 반영을 예. 해주셨어요. 그럼 그 질문은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게 앞으로 이제 반도체의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예. 뭐 영원히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플리 그러기를 희망하는데요. 각 뭐 정부면 정부, 그 다음에 큰 기업이면 큰 기업, 또 우리 패밀리스들이 각자 아까 이제 학생들 그 인력 양성,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측면을 볼 때 어떤 노력을 해야 예.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분야도 있잖아요. 예.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할지 반도체 관련해서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국가가 좀 사이즈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협력적인 에포트를 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좀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칭찬하고 여기서도 좋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덱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막 한국이 그 반도체를 그냥 열정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아이덱을 만들어서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칩 설계를 가르쳤잖아요. 그게 상당히 훌륭한 자산이 되었는데 그 아이덱이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이 이제 계속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프로그램은 몇 년을 지나가면은 더 못한다 뭐 이런 룰에 이상한 룰에 의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이상한 룰에 의해서 옮기지를 말고 해야 될 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행정당국의 좀 그런 그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해야 될 건 꾸준히 밀어야죠.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중국은 국가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니까 혼자 살 거다, 갈 거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정부의 역할, 우리 또그 민간의 역할, 또 우리 특히 대학교는 뭐 정원 전체에 이제 배정을 다시 해야죠.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좀 나라 전체가 우리가 강국이면은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 결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이제 뭐 얼마 가다가 또 주저앉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학회 회원분들께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